바비 딜레오는 60년 동안 그녀의 이름을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83세가 된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1963년에 그녀를 처음 만났고 그녀에 대한 노래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떠난 후 그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 진실을 몰랐습니다. 딜런의 충격적인 고백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오토바이 사고 거듭난 신앙인 시절, 그리고 그가 명성의 절정에 있을 때 사라진 이유까지. 밥 딜리언은 1941년 5월 24일 미네소타주 데어스에서 로버트 앨런 짐머만으로 태어났습니다. 베이비의 부모님인 아브람과 베아트리스는 작은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밥이 6살 때 아버지가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가족은 어머니가 자란 추운 광산 마을 히빙으로 이사했습니다. 히빙은 철강 노동자들이 많고 겨울이 혹독한 곳이었습니다. 추위와 고요함, 그리고 인근 마을 더트에서 들려오는 안개 경적 소리는 밥의 어린 시절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천식을 앓는 조용한 소년이었고 종종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지내곤 했다. 그의 가족은 우크라이나와 리투아니아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러한 역사와 고난의 경험은 훗날 그의 음악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밥이 라디오에서 처음으로 로큰롤을 접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는 10살 무렵 엘비스 프레슬리와 행크 윌리엄스를 알게 되었다. 그 애음악은 그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행크의 목소리가 마치 전기 충격 같았다고 말했다. 그 느낌에 이끌려 그는 가족의 피아노 앞에 앉아 귀로 듣고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악보는 필요 없었다. 그저 듣고 연주했을 뿐이다. 그의 화음은 독특했지만 강렬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가족은 지역 영화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밥은 스크린에서 음악 공연을 많이 접했다. 14살 때 그는 기타로 전향하여 밴드를 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리틀 리처드에게 푹 빠져 있었는데 음악뿐 아니라 그의 파격적인 의상과 무대 매너 때문이었습니다. 밥은 그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밥은 음악에 완전히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골든 코드 골든 코드라는 밴드를 결성하고 시끄럽고 빠른 로큰롤을 연주했습니다. 에어뉴 학교 장기자랑에서 그들이 너무 시끄럽게 연주하는 바람에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꺼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순간은 딜런의 전설이 되었지만 나중에 일부 밴드 멤버들은 정확히 그렇게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베이베의 시끄럽고 반항적인 에너지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는 그의 목표가 리틀 리처드와 함께하는 것이었다고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농담하는 게 아니었다. 그때부터 밥은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지어내곤 했다. 반 친구들에게 자기가 뉴멕시코 출신의 고아라고 말했다. 모두 거짓이었지만 그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했다. 1959년 미니애폴리스로 이사한 후 거짓말은 더욱 커졌다. 그는 사람들에게 온갖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냈다. 한 인터뷰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잃었다거나 술꾼이 되었다거나 중국인 여성으로 일했다거나 결핵에 걸렸다는 등의 이야기를 농담처럼 늘어놓기도 했다. 그 모든 건 허튼 소리였지만 그의 연기의 일부였다. 그는 심지어 세인트 건 세일건 같은 가명까지 썼다. 밥은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음악가들이나 심지어 레슬러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었다. 공연자라는 건 설령 그것이 진짜가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져야 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다. 같은 해 밥은 미네소타 대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그는 학교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학생 시인 그리고 정치적으로 부적응자들이 모여 사는 딩키타운의 약국 위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그는 진정으로 찾던 것을 발견했다. 그는 동네 커피숍에서 하룻밤에 겨우 몇 달러만 받고 연주했고 때로는 더 달라고 해서 쫓겨나기도 했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을 밥 딜런이라고 소개한 곳은 바로 그런 작은 공연장 중 하나였다. 그 이름의 유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어떤 이들은 시인 딜런 토머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TV쇼에 나오는 카우보이 이름에서 따왔다고 한다. 어쨌든 그 이름은 그의 삶에 깊이 자리 잡았다. 어느 쪽이든 그 이름은 그의 머릿속에 영원히 남았다.
어느 작은 마을에서 누군가 밥에게 우디 거스리의 자서전 영광을 향하여 Bound for Glory를 건넸다. 그 책은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밥은 일렉트릭 기타 연주를 그만두고 어쿠스틱 기타를 들었다. 그는 로큰롤보다는 포크와 저항 정신이 담긴 노래들을 쓰기 시작했다. 1960년 말 그는 대학을 졸업했다. 짐을 싸서 미네소타를 영원히 떠났다. 1961년 1월 꽁꽁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19세의 밥 딜런은 기타와 여행 가방 그리고 꿈을 안고 뉴욕 시내로 향했다. 그는 혹독한 겨울 날씨를 뚫고 미네소타에서 거의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차를 몰고 왔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우디 거스리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거스리는 밥 딜런이 그의 책 영광을 향하여 Bound for Glory를 읽은 이후로 쭉 그의 영웅이었다. 그 책은 음악과 삶의 의미를 쫓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거스리는 헌팅턴병으로 투병하며 뉴저지의 정신병원에 입원해 서서히 병들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딜레어는 결국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조용한 병실에서조차 그는 자신의 음악적 비전을 형성해준 거스리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거의 말을 할 수 없는 거스리는 딜런에게 "난 아직 죽지 않았어" 라고 적힌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은 딜런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딜런은 집으로 돌아가 As a Run to Woody를 작곡했습니다. 이 곡은 그의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된 단 2곡의 오리지널 곡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포크 가수들이 흔히 하던 대로 구트리의 1973년 대학살 멜로디를 빌려 작곡했습니다. 포크 가수들은 곡을 대대로 전승했죠. 불과 몇 달 후 딜런은 드디어 제대로 된 기회를 얻었습니다. 컬럼비아 레코드의 존 해먼드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무언가를 딜런에게서 발견했습니다. 음반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딜런이 실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해먼드의 어리석은 짓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해먼드는 이전에도 스타들을 발굴해낸 경험이 있었다. 빌리 홀리데이, 아더 프랭클린 같은 스타들을 말이다. 그는 이번에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1961년 10월 그는 밥 딜런과 콜롬비아 레코드사와 계약을 맺었다. 딜런은 변호사가 없었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난 뭐든 계약서에 서명했을 거야." 녹음은 빠르고 저렴하게 진행되었다. 단 3일 오후 동안 $42밖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딜리언은 마이크를 제대로 잡지 못했고 P 발음은 톡톡 튀게, S 발음은 스위스윗거리는 소리를 내며 재녹음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는 같은 노래를 2번 연속으로 부를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고집 때문에 그의 첫 앨범은 발매 첫 해에 5 공권장도 차에 팔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먼드는 그를 믿었고 그의 믿음은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5 공권장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개오이 같은 시기에 딜리언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한 사람을 만났다. 바로 수즈 로였다. 그녀는 젊고 똑똑하고 아름다웠으며 정치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그녀의 부모는 공산당원이었고 그녀는 시위와 사회운동 속에서 자랐다. 딜리언은 그녀의 에너지에 단번에 매료되었고 1962년 초 2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다. 수즈는 그의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녀는 그에게 시, 외국 영화, 아방가르드 연극,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를 소개해 주었다. 그녀 덕분에 그는 단순히 노래를 넘어 삶의 목적을 보기 시작했다. Masters of War나 The Death of EMTT Till 같은 곡들이 그러한 영향에서 탄생했다. 그의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 중 하나인 앨범 The Free Will and Bob Dylan 표지에서 2 사람이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또한 마찬가지였다. G.O.T 보기엔 여느 젊은 연인처럼 사랑에 빠진 듯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압박감이 점점 커져갔다. 딜런의 명성은 치솟았고 2 사람의 성격은 충돌했다. 결국 1964년 모든 것은 끝났다. 그의 목소리를 빚어낸 사랑은 그 자체로 만들어낸 폭풍을 견뎌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리니치 빌리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포크 음악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마일밤 케오피숍은 기타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딜리언은 거타의 포크시티 카페, 와더 비터 엔드 등 중요한 모든 곳에서 연주했다. 고달픈 삶이었다. 작고 추운 아파트 값싼 음식 빌린 스웨테어. 하지만 마법 같았다. 맥두걸 거리를 걷다 보면 모든 문간에서 미래를 들을 수 있었다.
연주자들은 서로를 지켜보고 서로에게 배우고 경쟁하고 협력했다. 그러한 압박감은 딜레온을 더욱 날카롭고 빠르고 두려움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더욱 기이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딜레온은 자신만의 전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황당하고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한 번은 플레이보이와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사랑을 잃고 카드놀이를 하다가 피닉스에서 차이나타운에 살게 되었고 당구장에서 깨어난 후 록앤롤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때 13살 소녀와 함께 살았고 찰스 아틀라스의 광고 모델로 일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진행자가 그 모든 것이 록 음악으로 이어졌냐고 묻자 딜런은 아니요, 그렇게 해서 결핵에 걸렸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 모든 이야기는 거짓이었지만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는 미네소타 출신의 로버트 짐머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누구든 간에 밥 딜런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지어냈다. 이야기가 점점 더 기괴해질수록 그의 노래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1962년에는 EMTT 틸의 죽음을 노래했고 이듬해에는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해티 캐럴을 노래했다. 이 노래는 차분하면서도 잔혹한 진실로 듣는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해티는 부유한 백인 남성에게 살해당한 흑인 여성이었고 가해자는 6개월형을 받았다. 딜레온은 단순히 손가락질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람들 시스템, 그리고 침묵까지.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였다. 1963년 여름 세상은 그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다. 딜레온은 포크 음악의 최대 무대인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에서 공연했다. 그는 겨우 22살이었지만 이미 관객들은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빛바라인 군복 셔츠를 입고 무대에 올라 조한 베이스 피트 시거 프리덤 싱거즈의 Blowing in the Wind를 불렀습니다. 이어서 We Shall Overcome을 불렀죠. 관객들은 그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빌보드 매거진은 그 순간을 페스티벌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모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딜레온은 더 이상 음악계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음악계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조한 베이스와의 관계는 그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만났을 당시 이미 유명했지만 그를 믿고 무대에 올려 그의 노래를 불러주며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963년에는 무대 안팎에서 서로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킹 목사가 나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을 하기 직전 워싱턴 행진에서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명성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1965년 딜런의 영국 투어 동안 그는 베이즈를 데려갔지만 그녀에게는 공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버림받았다는 느낌과 가슴 아픔을 느꼈습니다. 몇 달 후 그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베이즈는 그 고통에 대한 노래, 특히 다이아몬드와 녹에 대한 노래를 썼습니다. 그러다 시대는 변한다 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1964년에 발표된 이 노래의 제목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직후 충격에 휩싸인 미국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시민권 운동 시위가 확산되고 베트남에서는 전쟁의 기운이 감돌던 시기였습니다. 딜레온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애국가처럼 이 노래를 썼습니다. 상원의원 여러분, 하원의원 여러분 부디 이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한 친구가 이게 무슨 헛소리야 라고 묻자 딜레온은 어깨를 으쓱하며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노래야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세대를 넘어 바다를 건너 퍼져나갔고 영국 차트에서 9위까지 올랐습니다. 평론가들은 그의 음악을 시대를 초월하는 명곡이라고 평했다. 세월이 흘러도 그의 가사는 듣는 세대마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같은 해 딜런은 다시 한번 변화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내면에서부터였다. 그는 LSD를 복용하고 람보 시리즈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노래는 초현실적으로 변했고 더 이상 남을 비난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말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다. 1964년 초 자동차 여행 중에 그는 정해진 경로를 따르지 않고 그저 흘러나오는 대로 쓴 노래 자유의 종소리 Chimes of Freedom를 작곡했다. 6월 어느 날 밤 녹음 중에 그는 와인을 마시며 3시간 만에 14곡을 녹음했다.
이는 밥 딜런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의 저항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였다. 그 후 벌어진 일은 록 음악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1965년 밥 딜런은 음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앨범 Bringing It All Back Home을 발표했습니다. 이 앨범은 단순한 포크 앨범이 아니었습니다. 전반부는 일렉트릭 악기, 기타, 드럼, 풀밴드 구성으로 강렬하게 몰아쳤습니다. 앨범의 시작은 애절한 향수를 담은 블루스였고 단 몇 초 만에 무언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포케의 애음악 팬들은 혼란스러워했다. 한때 어쿠스틱 기타와 하모니카만으로 노래하던 그가 이제는 일렉트릭 록을 선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딜런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앨범 후반부는 여전히 어쿠스틱 사운드를 유지했지만 가사는 더욱 어둡고 날카롭고 기묘해졌다. 마치 자신의 두 가지 면모를 모두에게 보여주는 듯했다. 한 발은 과거에, 다른 한 발은 이미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트랙,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베이비 블루는 마치 작별 인사 같았다. 연인에게뿐만 아니라 그를 억누르려 했던 포크 음악계 전체에 대한 작별 인사처럼. 그리고 6분짜리 Like a Rolling Stone이 이어졌다. 싱글로서는 전례 없는 길이었다. 애움 반사 경영진은 그 노래를 싫어했다. 라디오 방송국들도 틀고 싶어 하지 않았다. 너무 길고 너무 거칠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밤 뉴욕의 한 클럽에서 그 노래가 흘러나왔고 관객들은 열광했다. 그들은 DJ에게 음반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틀어달라고 애원했다. 다음 날 아침 라디오 방송국들이 전화를 걸어와 음반을 보내달라고 간청했다. DJ들이 앨범 전체를 틀기 위해 중간에 LP판을 뒤집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다. 가사는 마치 주먹으로 얻어맞는 듯한 강렬함을 자아냈고 딜런의 목소리 뒤로는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좋은 의미로 다가왔다. 폴 맥카트니는 이 노래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고 프랭크 자파는 이 노래를 듣고 음악을 그만두고 싶어졌다고 농담까지 했다. 그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지녔습니다. 며칠 후 딜런은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검은 가죽 부츠를 신고 당당한 태도로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잔잔한 노래 몇 곡을 부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렉트릭 기타와 오르간 반주에 맞춰 Maggie's Farm을 열정적으로 연주했고 관객들은 열광했습니다. 에어대원 이들은 환호했고 어떤 이들은 야유를 보냈으며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피트 시거는 도끼로 전선을 끊어버리고 싶다고 소리쳤다고 한다. 혼란스럽고 분노한 포크 팬들 앞에서 밥 딜런이 일렉트릭 기타를 연주한 그 순간은 전설이 되었다. 그는 단 3곡만 부르고 무대에서 내려갔다. 그러다 마치 폭풍을 잠재우려는 듯 혼자 다시 무대에 올라와 어쿠스틱 곡 2곡을 연주했다. 하지만 이미 피하에 혹은 어쩌면 진화는 돌이킬 수 없었다. 그는 그 후 37년 동안 뉴포트로 돌아오지 않았다. 마치 구르는 돌처럼 굴러다니는 오르간, 그 잊히지 않는 소리는 하마테오면 탄생하지 못할 뻔했다. 21살의 기타리스트 알 쿠퍼는 녹음 현장을 구경하러 온 것이었다. 프로듀서가 방을 나간 사이 쿠퍼는 조용히 오르간 뒤로 다가갔다. 그는 오르간을 연주할 줄도 몰랐다. 다행히 오르간은 이미 켜져 있었다. 그는 코드가 확실할 때만 연주했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침묵을 지켰다. 그 망설임이 음표에 기묘하면서도 아름다운 시간차를 만들어냈다. 프로가 돌아와 쿠페어가 오르간을 연주하는 것을 보고는 웃었다. 하지만 딜런은 그 소리가 마음에 들어 오르간 소리를 더 크게 내라고 했다. 쿠페오의 파트는 최종 버전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오르간 선율이 상징적인 곡이 되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1966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일어났습니다. 딜런은 투어 중이었는데 공연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먼저 어쿠스틱 연주를 하고 나중에 일렉트릭 연주를 했습니다. 포크 팬들은 전반부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밴드의 반주에 맞춰 딜런은 열정적인 연주를 시작했다. 한 곡이 끝나자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단 한 단어를 외쳤다. 유다, 잔인한 외침이었다. 노골적인 비난이었다. 딜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마이크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방역했다. 믿을 수 없어. 넌 거짓말쟁이야. 그러고는 밴드를 향해 크게 연주해 라고 소리쳤다.
밴드는 마치 천둥처럼 웅장한 사운드로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의 기억은 누구도 잊지 못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누가 그 모욕적인 말을 외쳤는지 알아내려고 애썼다. 두 남자가 자신이 그랬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같은 해 딜레오는 조용히 결혼했다. 투어를 잠시 쉬는 동안 그는 롱아일랜드의 한 참나무 아래에서 사라 룬과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아주 조용하게 치러졌다. 너무나 조용해서 그의 친구들 대부분은 사라가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딜런은 그 순간을 오직 두 사람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사람들이 그에게 그 일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부인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야 신문에서 그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사라는 모델과 비서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딜런이 조앤 베이스와 수주 루텔로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를 만났지만 딜레오는 처음에는 비밀로 했지만 결국 사라와 결혼했습니다. 아이 무렵 딜레오는 그의 최고 걸작 중 하나가 된 더블 앨범 블론드 온 블론드 작업에도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얇고 거친 머큐리라고 묘사한 사운드를 원했습니다. 뉴욕에서의 녹음 세션은 순조롭지 못했고 그는 내슈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최고의 세션 뮤지션들과 함께 단 며칠 만에 앨범의 대부분을 녹음했습니다. 그들은 커피와 아드레날린 그리고 아마도 그 외 여러 가지에 의존하며 밤늦도록 작업했다. 어느 순간 딜레온이 마치 술 취한 행진 악단처럼 들리는 새로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프로듀서는 농담으로 구세군 행진곡 같다고 말했다. 딜레온은 구세군 악단을 섭외할 수 있냐고 물었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렇게 앨범의 첫 곡인 Rainy Day Women No. 12엔 35가 탄생했다. 하지만 아이 모든 성공에는 대가가 따랐다. 1966년 월드 투어는 고달팠다. 매일 밤 딜레온은 처음에는 솔로로 공연하다가 나중에는 밴드와 함께 일렉트릭 세트를 선보였다. 그리고 매일 밤 팬들은 야유를 보내고 비난하며 공연장을 떠났다. 도시마다 상황은 똑같았다. 어쿠스틱 공연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지만 일렉트릭 공연에서는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완전히 지쳐버렸다. 로비 로베오테우스는 나중에 딜레온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어느 날 밤 그는 호텔 욕조에서 거의 익사할 뻔했다. 딜레온은 마약과 마약에 찌들어 있었다. 런던에서의 마지막 공연 후 그는 무대에서 거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비극적인 사건이 태워졌다. 1966년 7월 29일 딜레온은 우드스탁 근처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자세한 내용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구급차도 없었고 병원 기록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고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이들은 심각한 사고였지만 은폐되었다고 믿습니다. 딜레온 본인도 나중에 그 사고가 대중의 시선과 압박 그리고 어쩌면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탈출구였다고 암시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오랫동안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딜레온은 우드스탁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지내며 장작을 패고 반려견과 함께 숲속을 산책하고 핑크색 집 지하실에서 밴드 호크스와 함께 음악 작업을 했습니다. 빅핑크로 알려진 그 집은 완전히 새로운 음악 스타일의 탄생지가 되었습니다. 1965년 사라 론스와 결혼한 후 딜런은 가정을 꾸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딸 마리아를 입양했고 두 사람은 불과 몇 년 만에 4명의 아이를 더 낳았다. 한때 금방이라도 지쳐 쓰러질 것 같았던 그는 이제 딸을 학교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평화롭게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조수는 한때 그처럼 헌신적인 가장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때는 1969년 딜런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15만 명의 관중 앞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비틀즈 멤버들이 관객석에 있었고 엘튼 존과 제인 폰다도 자리를 빛냈다. 공연은 거의 무산될 뻔했다. 아들 제시가 여행 중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해야 했기 때문이다. 밥 딜런은 막판에 급히 비행기를 타고 와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한 크림색 정장을 입고 컨트리풍의 부드러운 음악을 선보이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날 밤 딜레온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변했음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의 가장 열렬한 팬들조차 놀라게 했다. 1970년 그는 자화상 셀프 포트레이트
이라는 앨범을 발표했는데 이는 거의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했다. 음악은 성에 없고 앨범 커버는 급하게 만든 듯 보였으며 평론가들은 앨범을 혹평했다. 한 유명한 평론은 이게 무슨 쓰레기냐 라는 말로 시작했다. 몇 년 후 딜런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사람들을 멀리하려 앨범을 만들었다. 우상화되는 것의 예언자로 여겨지는 것에 지쳤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결과는 역효과였다. 앨범은 어쨌든 골드 레코드를 달성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앨범을 오해받은 앨범 Misunderstood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는 밥 딜런이 항상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었다는 초기 징후였다. 4년 후 그는 새 앨범 Planet Waves를 녹음하기 위해 밴드와 다시 뭉쳤습니다. 녹음 작업은 빠르고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딜런은 생애 첫 1위 앨범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수백만 명이 티켓을 구매하려 했지만 실제로 구매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이 투어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투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크에서는 압박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밴드는 해체 위기에 처했고 딜런의 결혼 생활도 금이 가고 있었다. 그는 나중에 모든 것이 바뀐 순간은 1974년 그림 수업을 듣기 시작했을 때라고 말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고 그 시점부터 아내 사라는 그를 더 이상 이해하지 못했다. 그 감정적인 단절은 그의 다음 앨범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1995년에 발매된 앨범 Blood on the Tracks는 마치 밥 딜런이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딜런은 이 앨범이 자신의 결혼 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노래에 담긴 고통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그의 아들 제이콥은 훗날 이 앨범이 분명히 부모님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고 딜런 자신도 그 안에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음을 인정했다. 노래들은 날 것 그대로였고 쓰라렸으며 지극히 개인적이었다. 심지어 형이 첫 번째 버전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앨범의 절반을 다시 녹음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탄생한 앨범은 음악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별 앨범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경력에서 가장 파격적인 투어가 시작되었다. 롤링 썬더 페스티벌은 단순한 투어가 아니었다. 시인, 극작가, 록스타들이 함께하는 순회 공연이었다. 딜런은 무대에서 하얀 얼굴 분장을 하고 낯선 사람들을 초대해 함께 공연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것은 혼란스럽고 즉흥적이었으며 팬들이 이전에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다. 그는 음악 그 이상의 무언가, 연극적이고 상징적이며 지극히 개인적인 무언가를 쫓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딜런은 여전히 결혼 생활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다. 1975년 어느 날 밤 사라가 스튜디오에 나타났다. 두 사람의 관계는 좋지 않았지만 딜런은 새로운 시작을 예감했다. 그는 밴드에게 연주를 시작하라고 말한 후 사라에게 돌아서서 이 노래는 당신을 위한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유리창 너머로 서 있는 사라를 바라보며 두 사람의 삶에 대한 노래 사라를 불렀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다. 날 것 그대로였고 진실했다. 그리고 그 순간 효과가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재결합했다. 사라는 심지어 투어에 합류했고 딜런의 기묘한 영화 로날도와 클라라에도 출연했다. 하지만 균열은 너무 깊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1977년 어느 날 아침 사라가 아래층으로 내려왔다가 집에 다른 여자가 밥과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사라는 밥이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문서에는 밥의 불안정한 행동과 공포심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딜런은 학대를 부인했지만 피해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양육권 재산, 그리고 추억을 놓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의 절반을 가져갔고 여기에는 딜런이 결혼 생활 동안 작곡했던 많은 노래들의 저작권도 포함되었습니다. 합의 조건 중 하나는 그녀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대해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그녀는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몇 년 후 딜런은 자신이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가 남긴 것은 가슴 아픈 슬픔과 솔직함이 묻어나는 음악이었다. 숨기려 애썼던 진실조차도 노래 속에 담아낸 곡들이었다. 샌디에이고 콘서트 도중 누군가
작은 은색 십자가를 무대 위로 던졌다. 딜레오는 그것을 주워들었다. 다음 날 밤 투손의 외딴 호텔 방에서 그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온몸이 떨렸다. 그 순간이 그를 변화시켰다. 그는 거듭난 기독교인이 되었다. 곧 세례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하며 복음성가로 가득 찬 앨범을 발표했다. 예전의 저항 노래는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신앙에 관한 노래들로만 구성된 공연으로 순회 공연을 했다. 팬들은 혼란스러워했고 평론가들은 혹평했지만 딜런은 개의치 않았다. 적어도 아직은 아니었다. 반발은 빠르게 일어났다. 어떤 콘서트에서는 사람들이 티켓을 찢어버리고 나가버렸다. 자신들이 어떤 공연을 보게 될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공연장 밖에서는 15달러짜리 티켓을 5달러에 팔겠다고 애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딜런은 노래 사이사이의 종말에 대해 설교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말했다. 그는 중동 전쟁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기타를 든 거리 설교자가 된 그는 많은 팬층을 잃었다. 1983년 딜런은 다시 변화를 시작했다. 그는 이전 작품들과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간 앨범 Infidels를 발표했다. 이 앨범에는 여전히 종교적인 주제가 담겨 있었지만 정치와 개인적인 혼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디비드 보위나 프랭크 자파 같은 거물급 프로듀서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마크 노플러와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밥 딜런답게 녹음 과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때 그는 일부러 분위기를 망치려고 샌드위치에 씌운 알루미늄 호일을 마이크에 갖다 대기도 했습니다. Blind Willie McTell 같은 명곡들을 녹음했지만 앨범에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범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미국에서 골드 레코드를 달성하고 영국과 노르웨이에서는 톱 10 히트를 기록했다. 그는 서서히 재기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밥 딜런은 비밀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1986년 그는 백업 가수였던 캐롤린 데니스와의 사이에서 딸을 얻었다. 두 사람은 로스앤젤레스에서 결혼했지만 언론도 팬도 심지어 대부분의 친구들조차도 이 사실을 몰랐다. 그들은 혼인신고서를 봉긴할 수 있는 법을 이용해 모든 사실을 숨겼습니다. 출생증명서에도 딜런은 아버지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2001년 자서전이 출간될 때까지 세상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캐롤린은 나중에 딸의 어린 시절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1992년에 이혼했지만 마지막까지 이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의 사생활은 철저히 감춰졌지만 그의 경력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1986년 앨범 Knocked Out Loaded는 급하게 제작되어 완성도가 떨어졌고 평론가들은 혹평을 쏟아냈다. 롤링스톤즈는 이 앨범이 우울하다고 평했고 밥 딜런 자신도 앨범 작업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1988년 발매된 Down in the Groove 역시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앨범은 판매량이 저조했고 나중에 그의 최악의 앨범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앨범 커버조차 실망스러웠습니다. 원래는 말을 거꾸로 타고 기타를 치는 남자를 넣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음반사에서 거절했습니다. 그 앨범 커버는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고 수많은 기회를 놓친 그 시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딜런이 몰락하는 듯했던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